저는 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가셨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죠. 아버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시멘트 가루가 옷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동생 지민이를 안아주실 때만큼은 그 거친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자 불안했어요. 엄마는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계셨고 저와 지민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가 달려가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아버지의 동료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안전 장비가 불량했다고 했어요. 건설사 측은 우리 가족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도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비를 치르고 나니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만료되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구로동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죠. 그날부터 엄마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강남으로 출근하셨어요. 오피스텔과 빌딩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6곳을 돌며 청소하시고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오셨죠.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산재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신 거예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에 한 건도 계약이 안 될 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로 뛰며 동네 구석구석을 외웠고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의 신뢰를 얻어갔어요. 밤낮 없이 전화를 받으셨고 명절에도 일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학원은 꿈도 못 꿨지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취업 준비를 1년 반 동안 한 끝에 대기업 식품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엄마가 처음으로 우셨어요. 지우야, 정말 장하다. 내 아빠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때 엄마의 부동산 사무실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구로동 일대에서 엄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엄마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매입하셨어요. 1층은 편의점에 임대를 주고 2층은 비워두셨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승진도 빨랐습니다. 5년 차에 대리, 8년 차에 과장이 되었어요. 연봉도 7천만 원을 넘었고요. 하지만 연애는 쉽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남자들은 항상 제 나이를 문제 삼았어요. 30대 중반이 되자 소개팅 자리도 뜸해졌죠. 사실 저도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죠.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람을요. 작년 가을 회사에서 협력업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신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죠. 그때 강민석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검은테 안경을 쓴 모습,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죠. 하지만 첫 미팅에서 그의 태도가 남달랐어요. 프로젝트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어요. 회의를 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전략을 논의했죠. 민석은 제 의견을 경청했어요. 다른 남자 동료들처럼 말을 자르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야근 중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고 민석은 옆자리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배고프시죠? 제가 뭐 좀 사올게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아니에요. 일은 내일도 할 수 있지만 밥은 지금 먹어야죠. 그는 편의점에서 김밥과 따뜻한 우유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의실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이상하게 그날 김밥이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 과장님, 프로젝트 끝나고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업무 외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커피 한잔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한강공원도 산책했죠.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남기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가족을 건사하셨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책임감 있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저 역시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으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죠.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석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우 씨, 저 지우 씨가 좋아요.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애는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도시락을 사들고 찾아왔고, 피곤해 보이면 마사지 쿠폰을 선물했죠.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겼고, 작은 선물도 자주 주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엄마 외에 누군가가 제 걱정을 그렇게 해준 적이 처음이었어요. 1년이 흐른 어느 날, 민석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있었죠. 지우야, 나랑 결혼해줘. 평생 너를 지켜줄게. 내 어머니도 내가 모실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원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았거든요. 좋아. 양가 상견례는 청담동 한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민석의 어머니 강혜숙 씨는 정말 푸근해 보였어요. 우리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반갑게 인사하셨죠. 사돈, 정말 반가워요. 민석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자제분을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두 어머니는 금세 친해지셨어요. 엄마는 민석 씨 어머님이 보험 설계사라는 걸 알고 관심을 보이셨고, 민석 씨 어머니는 엄마의 부동산 사업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셨죠.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 민석 씨 어머니가 엄마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여러 보험 상품을 권했다고 합니다. 암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엄마는 사돈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3개를 가입하셨어요. 월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었죠. 신혼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엄마가 소유하신 상가, 건물 2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25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 신혼집으로 충분했죠. 엄마, 그래도 돼. 거기 임대 주면 월세 받을 수 있잖아. 괜찮아. 우리 딸 행복하게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중에 돈 모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좋은 남자, 좋은 시부모님, 신혼집까지.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결혼식 날짜가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청첩장을 만들 때였습니다. 민석의 하객 명단을 받았는데 고작 15명이더라고요. 회사 상사 3명, 회사 동료 2명, 친척 10명. 친구는 단 1명도 없었어요. 민석아, 친구들은 안 초대해? 친구가 별로 없어. 대학 동기들은? 다 연락 끊었어.
취업하고 나서 바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지. 이상했습니다. 1년 넘게 만났는데 민석의 친구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저랑만 만났죠. 두 번째는 SNS 문제였습니다. 요즘 누가 SNS를 안 하나요? 그런데 민석은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없었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기본 이미지였고요. 왜 SNS 안 해? 쓸데없는 것 같아서 시간 낭비 같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민석의 전화 통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홍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의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스팸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결국 민석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민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 좀 전화해.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그렇게 화내는 민석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차분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였어? 아, 그냥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응. 몇 년 전에 헤어졌는데 아직도 연락하더라고. 미안. 놀랐지?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과거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민석이 저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부모님도 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인천 부평구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했죠. 민석의 집은 30년 된 구축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님이 반겼어요. 어서 와, 지우야. 집이 좀 오래돼서 부끄럽네. 거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낡은 TV, 빛바랜 벽지. 하지만 정도는 잘 되어 있었어요. 앉아 있어. 내가 차 준비할게. 어머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민석은 급한 전화가 왔다며 베란다로 나갔고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어요. 민석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때 제 시선이 TV 옆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액자였는데 엎어져 있었어요. 왜 액자를 엎어놓았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그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뒤집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민석 가족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석 옆에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마치 며느리처럼 자연스럽게 가족들 사이에 서 있는 여자. 사진을 자세히 보니 민석이 지금보다 조금 젊어 보였어요. 3년 전, 4년 전.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뒤에서 어머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과를 담은 쟁반을 들고 계셨는데 제가 든 액자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고요? 혜숙 씨는 쟁반을 테이블에 덜컥 내려놓으셨어요. 아, 그게 우리 딸이야. 딸이요? 민석 오빠 외동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아니 사실은 혜숙 씨는 말을 더듬으셨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딸이 하나 있어. 근데 아빠랑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래전에 연락 끊었어. 해외에 살고 있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분명히 외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있다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우리도 까먹고 있었어. 민석이가 동생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거든. 그때 민석이 베란다에서 들어왔습니다. 저와 어머님의 표정을 보더니 곧바로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액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혜숙 씨와 눈빛을 교환했죠.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우리 여동생이야. 어렸을 때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가서 살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거짓말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혜숙 씨의 당황한 표정, 민석의 굳은 얼굴, 그리고 엎어진 액자.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1년을 되짚어봤어요. 민석의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 SNS를 전혀 안 한다는 것, 스팸 전화에 화를 냈던 것,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민석이 샤워하는 사이 저는 그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차단 목록을 확인했어요. 수십 개의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스팸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문자 내역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석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 돈만이라도 돌려줘. 제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한 짓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전화 좀 받아줘. 나 정말 힘들어. 전 여자친구의 문자라고 하기엔 내용이 이상했어요. 돈을 돌려달라니? 무슨 짓을 했다니? 저는 재빨리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샤워를 마친 민석이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6번째 벨이 울렸을 때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저 강민석 씨를 아시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누구시죠? 저는 강민석 씨와 결혼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헛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이요? 또요?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왜요? 무슨 얘기를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발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민석에게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구로구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류동은 여전히 낡은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 오래된 빌라들, 어두운 가로등. 제가 어렸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죠. 한 원룸 건물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모습. 키는 165cm 정도, 마른 체구. 제가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지우 씨요? 네, 당신은 윤서윤이에요? 우리는 근처 스문의 시간 카페로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죠. 서연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33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내역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당신이 보낸 문자 맞죠? 민석 씨 휴대폰에서 봤어요. 서연은 사진을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보낸 거 맞아요. 전 여자친구세요? 민석 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 여자친구요? 서연이 비웃었어요. 아니에요. 전 부인이에요. 그 순간 카페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5년 전에 결혼했어요. 법적으로 이혼한 건 한 달 전이고요. 거짓말이죠? 증거 보여드릴까요? 서연은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자. 신랑 강민석, 신부 윤서연. 명백한 법적 서류였죠. 그 다음은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과 턱시도를 입은 민석.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비 시부모 강혜숙과 강태수가 서 있었어요.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TV 옆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 엎어져 있던 액자 속 사진과 똑같았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이 아닐까 싶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서연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살 때 민석 씨를 만났어요. 시어머니 아니 강혜숙 씨를 통해서요. 혜숙 씨가 보험 가입하러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부모님 손에서 컸죠.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3억 정도요. 집 한 채랑 예금이었어요. 3억. 혜숙 씨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보험 상담하면서 제 재산 상황을 다 파악했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민석 씨를 소개해줬어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민석 씨는 다정했어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저는 완전히 빠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1년 만에 결혼했어요. 26살 때요. 결혼식도 성대하게 했어요. 호텔에서 200명 넘게 초대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같이 살자. 엄마가 외롭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함께 살면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 되어준다는 게 좋았어요. 네. 인천 부평구에 전세 3억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제 돈으로요. 시아버지 명의로 계약했죠. 나중에 내 명의로 바꿔주게라고 하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합가하고 나서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아버지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2억이요. 저는 뭘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서류에 도장만 찍었죠. 2억이나 시어머니는 제 통장을 관리한다며 빼앗아 가셨어요. 며느리 돈은 시어머니가 관리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각종 보험을 들게 했어요. 제 명의로요. 한 달에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도 혜숙 씨한테 보험을 들었잖아요. 만약 제가 결혼했다면 민석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는 척했어요.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 우리끼리 나와서 살자고 했죠. 저는 믿었어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민석 씨는 부모님과 한패였어요. 아니, 애초에 계획된 거였죠.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앗으려고요. 그럼 왜 이혼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겼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보냈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제 몸엔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석 씨도 검사 받자고 했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민석 씨한테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라고요. 저는 거부했어요. 그럴 순 없다고 그랬더니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쫓겨났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뭐가 당당하냐면서요.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민석 씨도 부모님 편을 들었고요. 재산 분할은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전세금은 시아버지 명의였고 대출금은 제 명의로 남아 있었어요. 통장도 다 빼앗겼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고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전에 쫓겨나서 지금 여기 원룸에서 살아요. 월세 30만 원짜리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대출 이자만 매달 60만 원이에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처음엔 당신도 그 집안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근데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2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무서웠어요. 저처럼 인생이 망가질까봐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증거 더 있으세요? 네, 다 있어요. 서연은 파일에서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문자 기록, 녹음 파일까지.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계획적인 재산 편취, 명예 도용, 강제 이혼.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한테 알려주셔서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결혼 파기해야죠. 그리고 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 외삼촌이 변호사예요. 재산 분할 다시 소송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도 복수할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서연에게서 모든 증거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와 곧바로 인천으로 향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인천 부평구까지 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말을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하지만 막상 그 집 앞에 도착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화만 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렸습니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어요. 나야, 지우 문 열어. 지우야?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대답 없이 민석을 밀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숙 씨와 태수 씨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우 씨, 이게 무슨...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진들과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결혼식 사진, 혼인신고서, 통장거래 내역, 대출 서류.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숙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태수 씨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지우야, 그게 윤서연 씨 만났어요. 다 들었어요. 5년 동안 결혼 생활했다는 것, 3억 뜯어먹었다는 것, 한 달 전에 쫓아냈다는 것. 아니야. 오해야. 민석이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역겹거든. 지우야,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거야. 우리가 피해자라고. 피해자?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혼하고 2주 후에 나한테 프로포즈 했잖아. 그게 피해자야? 혜숙 씨가 나섰습니다. 지우 씨, 진정하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우리 속인 거예요. 닥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어머니가 서연 씨 통장 관리한 거, 아버지가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은 거 다요. 태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증거? 그게 입 다물어요. 당신이 제일 더러워요. 며느리 명의로 2억 대출받아서 도박했잖아요. 다 알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 가실래요? 아니면 조용히 끝낼래요? 선택하세요.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기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한테 줄 기회 같은 건 없어. 우리 끝이야. 제발. 그리고 어머니, 저는 혜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입한 보험 내일 당장 다 해지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통해서 가입한 다른 분들한테도 다 알릴 거고요. 어머니가 결혼 사기꾼이라고요. 혜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서연 씨는 생계가 아니라 인생이 달린 문제였어요. 3억이요. 3억 조부모님 유산 다 빼앗아 놓고 생계 타령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 외삼촌 명함이에요. 변호사예요. 내일부터 서연 씨 재산 분할 소송 다시 할 거고요. 명예 도용이랑 재산 편취로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서연 씨한테 돈 다 돌려주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고. 그럼 형사 고소는 보류할게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알았어요. 혜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려줄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민석을 돌아봤어요. 너 같은 인간을 사용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배신감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침 일찍 엄마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엄마는 늘 일찍 출근하시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죠. 딸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민석의 전 부인, 5년간의 사기 결혼, 3억 재산 편취, 제가 5번째 타깃이었다는 것. 엄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잘 알아냈어. 엄마,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뭘 잘못했어.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너무 영악한 거야. 엄마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입했던 보험 3개를 모두 해지하셨어요. 이미 낸 보험료 500만 원은 거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에이, 돈 날렸네 하지만 괜찮아. 엄마, 5억 날릴 뻔한 거에 비하면 싸게 먹힌 거지. 우리 딸이 현명해서 다행이야. 엄마는 자신의 고객 네트워크에 강혜숙의 사기 행각을 알렸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좁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일주일 후 혜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안희서 사장님 제발 소문 좀 그만 내주세요. 엄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윤서연 씨한테 돈 다 돌려주세요. 그럼 입 다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편 저는 외삼촌을 서연에게 연결해드렸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인 외삼촌은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재산 분할 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명확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문자 기록, 녹음 파일. 모든 것이 서연에게 유리했죠. 2개월 후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서연은 잃었던 돈의 3분의 1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우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은 구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의 사업을 돕기로 했어요. 3개월 후 저는 엄마의 회사에서 온라인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살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었어요. 민석은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더 현명해졌고, 더 신중해졌죠. 이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민석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민석.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연.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더 행복한 장으로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